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좀 특별하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읽은 이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바로 그 나라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복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 여름, 78년 전 여름 태평양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아직까지 항복하지 아니하고 미군은 오키나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오키나와까지 미국이 점령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괌이라든지 사이판 이런 지역에는 미 공군 기지가 크게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B-29 폭격기가 뜨고 이제 이럽니다. 일본은 항복을 해야만 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본 사람들의 이 근성이 참 독해요. 그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독한 점이 많습니다. 일본 참 독합니다.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치인들은 벌써 항복하기로 결심을 했지만 그 일본의 군인들이 항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우리는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이런 각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동안에 비밀리에 실험을 하고 개발해 온 핵폭탄이 있습니다. 이것을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 원자폭탄이 땅에 툭 떨어져 가지고 터진 게 아니에요. 저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저 공중에서 폭발을 확 하게 되므로 핵폭풍이 일어나고 그 핵심 부위에는 태양열 비슷하게 6,000도나 뜨거운 그 핵 열기가 이 철길 있지 않습니까? 이 철길을 갖다가 여인의 머리카락처럼 휘날리도록 뜨거운 열기가 확 하고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하게 되고 반경 2km, 이 반경 2km는 풀 한 폭이 남은 거 없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참 지독하지요. 핵폭탄을 맞아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8일 그 이틀 지났습니다. 그 이틀을 딱 지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이 스탈린한테 미국 혼자서 지금 태평양에서 일본군하고 이렇게 버겁게 싸우고 있는데 그 만주라든지 저 한반도 쪽으로 소련군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미국이 좀 더 쉽게 태평양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소련을 태평양 전쟁에 개입시키려고 자꾸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꾸 요청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굉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 뭘 의심했느냐? 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쉽게 못 이기기 때문에 저 만주라든지 한반도로 소련군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전쟁 끝나면은 한반도를 넘겨주마, 이런 정도의 약속을 비밀리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얄타 미략 이런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당신 스탈린하고 비밀리에 협약했지? 우리 한반도를 저 소련한테 주기로 협약했잖아.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막 신문에 막 기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럴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승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은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을 알고 막 공격을 하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약속한 적이 없다고 이럽니다. 어디 두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관계가 안 좋았죠.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이 개입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노회한 이 스탈린은 쉽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이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았는데 우리 소련군이 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이상이 죽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그 인명 피해를 보면서 아직까지 소련이 항복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저 동쪽의 극동에다가 또 전쟁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독일 항복만 하면은 2개월 내에 우리가 당신 말대로 동쪽에 전쟁 참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참여하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1945년 8월 8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보다도 3개월 전에 5월 7일, 5월 9일 그때 히틀러가 자살을 하고 독일이 모든 전선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딱 3개월 만에 2개월 만에 참전하겠다고 한 그 스탈린이 3개월 만에 핵폭탄 터지는 걸 보고 이제는 틀림없다 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얌체입니까? 그렇죠? 미국은 10만 명 이상 죽으면서 큰 태평양 섬에서 그 일본군하고 싸운다고 무지막지한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는데 소련은 팔짱 딱 끼고 독일하고만 싸우고 저 동양의 태평양 전쟁에는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원자폭탄 터지는 걸 딱 보고 때는 이때다. 아주 얌체처럼 싹 한반도에 침공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월 9일 날입니다. 낮은 선봉항 쪽으로 이제 상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군은 북한에다가 많은 군사시설과 그리고 군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 북한 지역은 일본이 전쟁을 해야 할 큰 이유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본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기 관동군 사령부라고 만주에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만주. 그런데 이 소련은 만주를 공격하는데 주력하기보다도 한반도로 공격해 오는데 더 신경을 쓰고 막 그냥 파죽지세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얼마나 얌체입니까? 4년 가까이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 미군이 이제는 저 소련군이 참전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루먼은 소련이 동쪽에서 참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소련 보고 참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포츠담 회담을 베를린에서 했습니다. 그 포츠담 궁전에서 회담을 할 때에 처칠도 오고 스탈린도 오고 또 거기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4월 7일 날 사망했어요. 그는 이제 7월 26일 날 바로 그 포츠담 궁전에서 회담을 할 때에 바로 이 백악관 주인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전쟁 참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핵무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국제 스파이, 간첩들의 그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스탈린은 이미 미국이 핵무기 실험하고 성공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걸 이 스탈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핵무기가 딱 투하가 돼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일본은 틀림없이 이제는 망한다 하고 참전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945년 이제 8월 9일 날 소련이 나진 선봉항에 상륙하는 바로 그날 일본 본토에서는 저 규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쪽에 있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바로 그 공업 도시에 두 번째 핵폭탄이 투하가 되는 겁니다. 그 핵폭탄이 터지니까 7만 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핵폭탄 두 발이 양 일본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지독하죠? 쪽발 지독하죠? 핵무기를 두 발을 맞고도 항복을 하잖아요. 그 군부들은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1945년 8월 10일에서 11일 8월 10일 날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미 군부에서 소련군의 한반도 전체 점령에 대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미군은 오키나와에 머물러 있는데 한반도까지 오려면 1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데 저 소련군은 국경을 맞닿고 있다 보니까 8월 9일부터 양 파죽지세로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빨리 너무 밑으로 내려오지 마. 그래서 대령 두 사람이 지도를 딱 펴놓고 어느 선까지 내려오라 그럴까. 그러니 한반도를 거의 절반 정도 지나가는 선이 38선이에요. 그 38선을 딱 보고 여기다 하고 잣대를 대고 쫙 그으면서 소련에다가 연락합니다. 너희들 한반도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 너희들은 38선 이부까지만 일본군을 몰아내고 항복을 받고 점령을 해. 그 남한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도 양심이 목이 털 만큼 있었는지 우리가 별로 힘도 쓰지 아니하고 한반도를 다 통째로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절반만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38선 이남으로는 침공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 돼가지고 미군이 우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천항으로. 그럼 미군은 9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벌써 8월 9일 날 나진 선봉항으로 상륙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령들이 끄놓은 바로 그 선이 38선이고 그건 군사 작전상 끈 거지. 그건 우리나라를 분단하려고 끈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상권선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것을 끝까지 활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점령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스탈린이죠. 그리고 1945년 이제 8월 15일이 되니까 드디어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이요. 그래 항복하는 방송을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라디오가 통하는 지역은 다 천황의 항복 문서를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정말 참 활복 자살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걸 듣고 땅을 치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그날이 바로 패전의 날이에요. 패전의 날이에요. 전쟁을 패배한 날이 바로 8월 15일이에요. 그러나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8월 15일이 바로 해방절입니다. 일본의 폭압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더 이상 일본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해방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방이 강조되는 거죠. 풀려났으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풀려나듯이 풀려났으니까 이거 해방이에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을 선물로 받은 날입니다. 얼마나 참 기다리고 얼마나 고대했던 날입니까? 남의 나라에 폭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가 해방을 받으니까 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뭐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이 세계 어디에 살든지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만세 부렸죠. 예. 그리고 9월 2일이 되면은 도쿄만에 정박하고 있던 미주리함이라고 하는 큰 이제 미국 군함이 있습니다. 그 군함 위에서 일본 대표자들이 올라오고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더 사령관이 배석을 하고 해서 항복 문서를 이제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팍 찍은 날이 9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일본 천황이 항복한 날이고 태평양 전쟁을 종결한 날은 9월 2일이 이제 되는 것이죠. 대만에서 일본군이 대만에서 장개석 총통 앞에서 사과하고 항복을 정식 항복을 이제 했던 날이 또 이제 9월 5일인가 7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로 그 날을 자기들의 전성절로 지키고 있지만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일본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 장개석 국민군이 다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전성절이라고 그럴 때에 그거는 대만이 또 장개석 총통의 그 후예들이 지켜야 할 전성절을 꼭 그냥 스탈린 닮았어요. 저거들이 엉큼하게 전성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945년 9월 8일이 되면은 드디어 미군이 인천항으로 진주해 오게 됩니다. 9월 8일이죠. 그러나 딱 한 달, 8월 8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부터 북한 땅에 진주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 소련군과 비교를 해보면 딱 한 달 늦게 미군이 인천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작전상 38선을 끊고 그래서 38선을 기준으로 그 이북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하도록 점령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점령군으로 들어오느냐? 일본군이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이 주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해방을 주는 것이지 점령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방을 줍니까? 그래서 소련군도 미군도
점령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점령군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공산주의자들 거짓에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는 해방시키러 왔다. 해방군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군사작전상 38선을 끊고 그 38선 이북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을 하고 일단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해방을 시키고 해방하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에 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자. 이것이 원래 약속이에요. 그러나 소련은 그런 약속을 파기하고 38선 이북을 군사작전상 그 점령 지역을 정했던 것을 이제는 자기들이 완전히 자기 위성 국가를 세우는 경계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유엔에서 총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38선 이북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는 분단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9월 8일부터 남한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키고 그 일본군과 또 남한을 지배했던 일본의 권력가들과 정치인들 그 세력들을 다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다 일본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항복했다 할지라도 일본군은 아직까지 무장한 채로 있고 또 36년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멸시하고 그 자세였어요. 그러나 미군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장 해제를 딱 시켜버리고 쫓아내는 때부터는 이제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정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미군정, 즉 미군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미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다스렸다 이 말이죠. 군정, 미국 군인들이 와서 정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의 그 이름 높은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과 그 일행들 다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야지 단체로는 못 온다 이래 되는 거죠. 이승만 박사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해방되고 난 다음 건국하기까지 3년간을 갖다가 피 터지게 경쟁을 했죠. 서로가 막 암살하고 죽이고 이러면서 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은 대표 국가로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를 한반도에 심고 싶어 했고 미국은 자유민주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극과 극으로 이렇게 마찰할 수밖에 없는 이 두 큰 양대 세력이 한반도에서 꽝 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도무지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어떤 외교 작전을 펼쳤느냐 하면은 이 한반도 문제를 남한이나 북한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는 싸움만 계속할 뿐이다.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가 이걸 가지고 서로 흥정할 수도 없다. 온 세계의 나라들, 즉 유엔입니다. 그 유엔에다가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해서 그 유엔이 결정하는 대로 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에 있는 조야의 정치인들도 그 말이 제일 합리적이다. 유엔이 개입하고 이제 유엔이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래서 1947년 12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유엔의 그 임시위원단이 북한 땅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오지 마.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총선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해서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라 하는 것이 유엔 총회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총회 결정대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했습니다. 투표율이 90% 이상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유엔 감시하에 실시했던 그 5월 10일 총선거보다도 더 많은 투표율을 이렇게 가졌던 역사가 없어요. 가장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재헌 국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국회가 바로 5월 30일 날 개원하게 되고, 개원할 때에 기도로 출발했어요. 기도로.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 종로구에서 당선된 분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바로 동대문구 대표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대문은 유서가 깊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장께서 어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느냐? 동대문구요. 동대문. 그때는 동대문 갑 없습니다. 그냥 동대문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가지고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건국입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게 바로 건국인데 정부 수립입니다. 국제법에 의하면은 어떠한 나라가 합법적인 국가가 되느냐? 국제적으로 국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국토, 즉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나라도 땅도 없는데 무슨 나라냐 이거예요. 그리고 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좁든지 광활하든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의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더라도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세력이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돼야만이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19년 4월 11일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날이라고, 그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고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1919년 4월 11일은 국토도 다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모여 앉아가지고 세운 임시정부입니다. 국민 다 그냥 흩어져 버렸죠. 국민이 없어요. 다스릴 국민이 없어요. 혹시 중국 상하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뭐 세금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까? 임시정부라고 하지만 그 임시정부를 아무 데서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조차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어요. 너희들만 임시정부냐? 우리도 임시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뭐 늘렸어요. 그러니 상해 임시정부 그 하나만 우리의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건국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인 겁니다. 임시로. 그리고 정식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미 군정으로부터 권력을 8월 15일 날 밤중에 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국군도
경찰도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국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권을 만들어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하고 국교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지나간 78년 전에 그 8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은 78년 전 그해 8월은 정말 위대한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워진 달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해 오셨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면서 지켜주게 하셨고 경제 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북한에서 무장 공비를 보내고 온갖 음모를 했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해 와가지고 이와 같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국가가 120개가 넘습니다. 120개가 넘는 새로 생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리고 GNP 국민소득이 3반물 이상 올라가고 5천만 이상 국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78년 동안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렇게 번영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칙입니다. 잠언서 14장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버리고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언서 21장 3절 말씀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건물을 잘 지어서 우렁찬 목소리로 성가대 찬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 잘난 목사가 박사 가운을 착 입고 좋은 목소리로 점잖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부정부패하면은 하나님은 버리신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마땅하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봤습니다. 78년 전 여름 그 8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참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75년 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국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국회의원들과 정부 각 요인들과 공무원들 사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